장터에서 웃음을 구입한 바보 아내. 그런 바보 아내가 원망스러워 집을 나가려는 남편. 하지만 바보 아내가 장터에서 사온 웃음으로 마을 사또 딸아이의 병을 고쳐주고 큰 부자가 되었는데 과연 무슨 사연이 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때는 조선 중엽, 산 좋고 물 맑은 어느 고을 어귀에 작은 초가집 하나가 있었다네요. 지붕엔 이끼가 앉고 담장엔 호박 넝쿨이 무성하게 기어 올랐으나 그 안에서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만큼은 어느 양반댁 굴뚝 못지않게 구수하고 넉넉하게 퍼져나가더랍니다. 그 집에 복동이라 불리는 사내가 살고 있었더랍니다. 본명은 따로 있었겠으나 어릴 적부터 온 동네 사람들이 복동이라 불렀으니 복동이 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던 그런 사람이었지요. 얼굴은 볕에 그을려 구릿빛이었고 손마디는 굵고 거칠었으나 눈빛만큼은 어지간한 선비 못지않게 맑고 깊은 사내였더랍니다. 남의 것 탐내지 않고 자기 땅 자기 손으로 일구며 아침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밭을 메고 저녁이면 제일 나중에 돌아오는 그야말로 성실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지요. 그런 복동이에게 혼인한 지 3년이 된 아내가 있었더랍니다. 이름은 분이라 하였는데 동네 사람들은 을에 복동이 마누라 혹은 그 바보 색시라고 불렀다네요. 왜 바보 색시냐 하면 생긴 건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볼이 복스럽게 둥그러 나무랄 데가 없는데 하는 짓이 하도 엉뚱하고 세상 물정에 어두워서 동네 사람들이 그리 부른 것이었더랍니다. 장날이면 계란 한 꾸러미 팔러 갔다가 어미 잃은 병아리가 불쌍하다며 자기 계란을 모두 내어주고 빈손으로 돌아온다든지 물길러 우물에 갔다가 우물 안에 비친 하늘이 예쁘다며 한참을 들여다보다 돌아온다든지 그런 식이었지요. 그러니 복동이 속이 타들어가는 건 당연한 이치였겠지요. 그래도 복동이는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도 아내의 넉넉하고 따뜻한 웃음을 보면 어쩐지 화가 쓰러지고 마는 것이었더랍니다. 그 아내의 웃음이 어찌나 해맑고 온화한지 웃을 때면 눈 언저리에 잔주름이 자글자글 잡히면서 볼이 사과처럼 발글에 물들었다네요. 그 웃음만큼은 이 세상 어느 귀한 것과도 바꾸기 아깝다고 복동이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더랍니다. 물론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만큼 살갑거나 낭만적인 사람은 아니었으니 아내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겠지요. 어느 가을 초입의 일이었더랍니다. 하늘은 더없이 높고 파랗게 개어 있었고 들판의 벼는 황금빛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바람에는 차가움보다 상쾌함이 더 많이 섞여 있어 온 세상이 풍성하고 여유로워 보이는 그런 날이었지요. 복동이는 가을 내내 조금씩 아껴두었던 돈을 광목천 수건에 정성껏 싸들고 마루에 앉아 있었더랍니다. 동전 하나, 엽전 하나를 절약하고 아껴 모은 것이라 그 돈을 바라보는 복동이의 눈빛이 잠옷 진중하고 비장하기까지 했다네요. 그는 마루 앞 툇마루에 쪼그려 앉아 부뚜막에서 콩나물을 다듬고 있던 아내를 불렀더랍니다. 분이야, 오늘 장이 서는 날이지 않느냐? 내가 모아둔 돈이 여기 있으니 오늘 장터에 나가 비단을 사오너라. 허름하고 얇은 것 말고 단단하고 색이 고운 것으로 골라오너라. 그 비단을 읍내 포목전에 넘기면
겨우내 양식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이고, 남는 것으로는 너 소못 하나 해주마. 아내 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수건에 쌓인 돈꾸러미를 받아들었더랍니다. 볼이 발글에 상기되면서 그 특유의 해맑은 웃음이 얼굴 가득 번졌지요. 알았어요. 내가 꼭 좋은 비단 사올게요. 복동 씨도 소모해드릴게요. 그렇게 신이 나서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더랍니다. 복동이는 그 모습을 보며 한 가지 당부의 말을 더 얹었더랍니다. 분이야. 꼭 비단이어야 한다. 다른 것 사오면 안 된다. 알겠지? 단단히 이르는 말에 아내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고 대답했지요. 알아요. 비단이요. 비단. 그러면서 종종 걸음으로 살인문을 나서는데 치맛자락이 바람에 살랑 날리며 뒤에서 보니 어찌나 경쾌하고 가볍던지 복동이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속으로 뭔가 불안한 기운을 느끼면서도 이내 반쪽으로 발길을 돌렸더랍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장터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온갖 사람이 모이고 온갖 물건이 쏟아지고 온갖 냄새와 소리가 뒤엉키는 곳 아니겠습니까? 가는 길만 해도 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 법이지요. 분이는 집에서 장터까지 20여 리를 걸어가는 내내 여기저기 눈이 팔렸더랍니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가 예뻐서 한참을 보고 시냇가에서 물장난치는 아이들이 재미있어서 또 한참을 보고 지나가는 할머니가 짐이 무거워 보여서 장터까지 같이 짐을 들어드리고 오다 보니 장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햇살이 중천에 걸려 있었더랍니다. 오, 그 장터의 광경이라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포목장수, 엿장수, 옹기장수, 생선장수가 저마다 목청을 높이고 소장수는 묶어둔 소를 흘끔흘끔 살피고 아낙네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다꽃을 피우고 아이들은 그 사이를 요리조리 헤집고 다니는 것이었지요. 흥겨운 소리에 구수한 냄새까지 어우러지니 눈과 귀와 코가 모두 바쁜 곳이 장터였더랍니다. 분이는 비단 파는 곳을 찾아 장터를 이리저리 돌아다녔더랍니다. 포목전이 어디쯤 있나 두리번거리며 걷다가 문득 장터 구석 그늘진 자리에 낡은 삿갓을 눌러 쓰고 앉아 있는 노인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네요. 노인은 허름하기 이를 데 없었더랍니다. 두루마기는 때가 묻어 본래 색이 무슨 색이었는지 알 수 없었고 집시는 헤어져 발가락이 삐죽이 나와 있었으며 얼굴은 쭈글쭈글 구겨진 것이 마치 오래된 나무 껍질 같았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그 쭈글쭈글한 얼굴에 박혀있는 두 눈이 어찌나 맑고 또렷한지 마치 깊은 우물 속에서 별이 빛나는 것 같았더랍니다. 노인 앞에는 물건이 하나도 없었더랍니다. 다른 장수들은 저마다 채반에 물건을 늘어놓거나 보자기에 쌓은 것을 펼쳐 보이는데 이 노인 앞에는 달랑해진 자릿기 하나만 깔려 있을 뿐이었지요. 그런데도 노인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앉아 있었는데 그 표정이 어찌나 여유롭고 자족스러운지 마치 온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더랍니다. 분이는 그 앞에서 발이 멈추었더랍니다. 이상하게 발걸음이 안 떼어지는 것이었지요. 눈을 떼려 해도 눈이 안 떼어지고 지나가려 해도 발이 안 떼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분이는 노인 앞에 쭈그려 앉아 물었더랍니다. 어르신, 여기서 무얼 파세요? 앞에 아무것도 없으신데요.
노인이 눈을 천천히 들어 분이를 바라보더니 빙긋 웃으며 대답했더랍니다. 하하,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팔고 있다네. 가장 귀한 것. 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지요. 네. 가장 귀한 것이요? 그게 뭔데요? 노인이 대답했더랍니다. 웃음이라에. 나는 웃음을 파는 사람이야. 분이는 한동안 멍하니 노인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소리쳤더랍니다. 웃음이요? 아이고, 그거 참 진짜로 귀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두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지요. 분이의 천진한 반응에 노인도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더랍니다. 하하하. 그렇지, 알아보는 사람이 있구먼. 세상 사람들이 금이니 비단이니 귀하다 하지만 진짜 귀한 건 웃음이라네. 웃음이 있으면 병도 낫고, 웃음이 있으면 원수도 높고, 웃음이 있으면 없는 것도 생기지. 하지만 웃음을 잃어버리면 금열량도 소용없는 법이야. 분이는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노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더랍니다. 그리고는 한참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물었지요. 어르신, 그 웃음 비방을 저한테 파실 수 있으세요? 얼마예요? 노인이 분이를 찬찬히 바라보더니 가느스레 눈을 좁혔더랍니다. 하하, 값은 묻지 마시게. 가진 것을 내어놓으면 되는 것이야. 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품속에 넣어두었던 광목 수건을 꺼냈더랍니다. 수건 안에는 복동이가 그토록 아끼고 아껴 모은 비단을 살 돈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분이는 그 수건을 노인 앞에 내려놓았더랍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노인은 돈꾸러미를 바라보더니 손을 저었더랍니다. 하하, 얼마인지 세어보지도 않겠네. 그 마음만으로 충분해자. 그럼 내가 가르쳐 주지. 그리하여 분이는 장터 구석 그늘 아래에서 노인에게 세상 어느 서책에도 적혀 있지 않은 비방을 전수받았더랍니다.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조곤조곤 이야기했고 분이는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지요.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밝혀지겠습니다만 어쨌든 분이는 노인의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머릿속에 새겨 넣었더랍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분이는 노인에게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더랍니다. 그때 노인이 등 뒤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지요. 아가씨. 그 비방은 마음이 맑고 순한 사람이 써야만 효험이 있는 법이야. 명심하게나. 분이는 다시 한번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빈손으로 집 쪽을 향해 종종 걸음을 쳤더랍니다. 가진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한 웃음이 가득했더랍니다. 자, 이제 집에 남아있던 복동이 이야기를 해야겠지요, 여러분. 복동이는 밭에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려다 아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마루에 걸터 앉아 아내를 기다렸더랍니다. 처음에는 느긋하게 담뱃대를 물고 앉아 있었지요. 장이 크게 섰으니 사람도 많고 물건 고르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거니 싶었더랍니다. 그런데 해가 점점 기울어도 아내가 오지 않자 복동이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더랍니다.
담뱃대를 내려놓고 살인문 쪽을 내다보기를 10번, 20번. 저녁 노을이 하늘 가득 붉게 번지고 마을 여기저기서 저녁 짓는 연기가 올라오는데도 아내는 보이지 않았지요. 어둠이 슬금슬금 내려오기 시작할 무렵 멀리서 아내의 치맛자락이 펄럭이는 것이 보였더랍니다. 복동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아내의 손에 아무것도 없었더랍니다. 비단 꾸러미는커녕 손보자기 하나 들려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복동이는 미간을 좁히며 아내가 살인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기다렸더랍니다. 분이는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며 해맑게 웃었더랍니다. 복동 씨, 다녀왔어요. 복동이는 아내의 빈손을 번갈아 쳐다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더랍니다. 비단은? 비단 어디 있느냐? 분이는 그제야 아차 싶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다시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더랍니다. 아, 비단이요? 복동 씨, 나 오늘 비단보다 훨씬 귀한 것 사왔어요. 복동이의 얼굴이 굳어졌더랍니다. 낮게 깔린 목소리로 다시 물었지요. 비단보다 귀한 것? 그게 무엇이냐? 분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더랍니다. 웃음이요. 장터에 어떤 노인이 있었는데 그 어른이 웃음 비방을 파시지 않겠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복동 씨, 웃음이 있으면 병도 낫고 원수도 높고. 복동이가 손을 들어 아내의 말을 끊었더랍니다. 잠깐 돈은 어찌하였느냐? 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솔직하게 대답했더랍니다. 노인한테 드렸어요. 가진 거 모두 드리면 된다고 하셔서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복동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더랍니다. 두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고 이마에 핏줄이 불끈 섰지요. 한 달이 넘도록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을 비단 사오라고 준 돈을 거지 노인한테 몽땅 내어주고 왔다는 것이 아닙니까? 복동이는 한동안 말을 잃었더랍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기를 몇 차례 마침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었지요. 분이야. 나는 이제 더는 못 살겠다. 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더랍니다. 어디 가요? 복동이는 방 안으로 들어가 보찜을 꺼내기 시작했더랍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도 옷가지를 집어넣고 집신을 챙기고 떠날 채비를 하는 것이었지요. 분이는 방문 앞에 멍하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가가 촉촉해졌더랍니다. 그래도 분이는 울지 않았지요. 다만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서 있었더랍니다. 복동이가 보찜을 어깨에 걸치고 방에서 나오려는 참이었더랍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여러분. 마을 어귀 쪽에서 갑자기 북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더랍니다. 복동이가 걸음을 멈추었지요. 살인문 밖으로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몰려다니는 것이 보였더랍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지나가던 이웃 영감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더랍니다. 이봐, 복동이 큰일 났어. 사또 나리방이 붙었다네. 사또 딸아기 씨가 마음에 병에 걸려 죽어간다는데 그 딸을 웃게 만드는 자에게 비단 수백 필과 상을 내리신다는 거야. 아무도 못 고친다더군. 복동이는 영감의 말을 들으며 멍하니 서 있었더랍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복동 씨, 내가 그 아씨를 웃게 해드릴 수 있어요. 복동이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더랍니다.
분이는 아까보다 훨씬 또렷하고 확신에 찬 눈빛으로 복동이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노인한테서 배운 비방으로요. 복동이는 한동안 아내를 바라보다가 어깨에 걸쳤던 보찜을 천천히 내려놓았더랍니다. 속에서는 아직도 화가 부글부글 끓었지만 한편으론 이 아내가 또 무슨 짓을 벌일지 궁금하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기도 했더랍니다. 비단을 잃었으니 달리 방도가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복동이는 낮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더랍니다. 가자. 내가 만약 그 아씨를 웃게 못하면 그날로 집에서 내보낼 줄 알아라. 분이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치맛자락을 여미었더랍니다. 그리고 대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어찌나 씩씩하고 당찬지 복동이가 보찜을 들고 종종 걸음으로 따라가야 할 판이었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고을 사또의 동원은 단정하고 엄숙한 곳이었더랍니다. 기와를 얹은 담장이 높고 대문 앞에는 포교 둘이 칼을 차고 서 있었으며 안뜰에는 낙엽이 한 잎도 없이 깨끗이 쓸려 있었지요. 그 안쪽 깊숙한 곳, 별채에 사또의 외동딸이 누워 있었더랍니다. 딸아기 씨의 이름은 옥년이라 하였는데 나이는 18비요.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하고 고왔더랍니다. 그런데 반년 전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마음의 병이 들어 웃음을 뚝 잃어버린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입맛이 없다 하더니 점차 말수가 줄고 이어서 밥을 먹지 않고 마침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었더랍니다. 그 꼬락서니가 어떠했냐 하면요, 여러분. 눈은 반쯤 감겨 초점을 잃었고 볼은 홀쭉하게 꺼져 광대뼈가 도드라졌으며 가끔 바깥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도 몸 하나 까딱하지 않았더랍니다. 한때 맑은 샘물처럼 청아하던 웃음소리가 이제는 동원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게 된 것이었지요. 사또는 수많은 의원을 불러봤고 이름난 무당도 불러봤고 전국의 명약이라는 약을 다 써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더랍니다. 사또는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고 근심에 잠겨 밥상을 받아도 젓가락을 들지 않는 날이 많았더랍니다. 그런 사또의 동원 대문 앞에 복동이 내외가 나타났더랍니다. 포교가 막아서며 으르렁댔지요. 이놈들, 어디서 온 누구냐? 복동이가 어물쩍 대답하려는데 분이가 먼저 나서서 또렷하게 말했더랍니다. 저는 사또 아씨를 웃게 해드리러 왔습니다. 포교가 아래 위를 훑어보며 콧방귀를 뀌었지요. 허, 이 초라한 안하기? 하지만 방에 써붙인 대로 아무나 들여보내기로 사또 나리가 이르셨으니 그냥 들어가라 내버려 두었더랍니다. 두 사람은 안뜰을 지나 별채 앞에 이르렀더랍니다. 별채 문 앞에는 시비들이 근심 어린 얼굴로 서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사또가 직접 나와 맞이했더랍니다. 얼굴이 초췌하여 수염도 제대로 손질하지 못한 듯 헝클어져 있었고 눈 아래는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어떤 차인가? 묻는 목소리에도 기력이 없었더랍니다. 복동이가 읍하며 아뢰었더랍니다. 소인의 아내가 아씨를 웃게 해드릴 수 있다 하옵니다. 사또가 분이를 바라보며 힘없이 물었지요. 어디 나를 믿게 할 무언가가 있는가? 분이가 고개를 꾸벅 숙이며 말했더랍니다. 믿음이란 건
보여드리고 나서 생기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먼저 보여드리고 판단을 받겠습니다. 사또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더랍니다. 허하노라 허나 내 딸을 웃기지 못하거든 내 죄를 물을 것이야. 분이는 담담하게 고개를 숙였더랍니다. 알겠습니다. 별채 문이 열렸더랍니다. 방 안은 향을 피워두어 그윽한 냄새가 가득했고 문창호지로 들어오는 빛이 창백하게 방 안을 가르고 있었지요. 옥련아 씨는 두꺼운 이불을 덮은 채 벽 쪽을 보고 누워 있었더랍니다. 들어서는 발자국 소리에도 몸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요. 복동이는 문 앞에 우두커니 서서 아내를 바라보았더랍니다. 사또는 방 한쪽에서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고 시비들은 문틈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었지요. 분이는 방 가운데 조용히 앉았더랍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아무 움직임도 없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더랍니다. 그리고는 두 팔을 활짝 벌리더니 날개를 퍼덕이듯 위아래로 흔들기 시작했더랍니다. 그것도 모자라 방 안을 두 발로 동동 구르며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까? 두 뺨을 부풀리고 눈을 왕방울만큼 크게 뜨고 입으로는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요. 꾸기꾸기꾸기.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더랍니다. 아닌 게 아니라 꼭 닭이 회를 치는 것 같았지요. 사또가 눈을 크게 떴더랍니다. 시비들이 입을 틀어막았지요. 복동이는 얼굴이 벌개져서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더랍니다. 아내가 또 무슨 엉뚱한 짓을 벌이는가 싶어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이불 속의 옥련아 씨는 꼼짝도 않았더랍니다. 그 어떤 반응도 없이 여전히 벽을 보고 누워있을 뿐이었지요. 분이는 잠시 퍼덕이기를 멈추더니 이번엔 방 가운데 우뚝 서서 두 손을 허리에 얹었더랍니다. 그러고는 엄숙한 목소리로 혼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지요. 옛날 어느 나라에 닭 한 마리가 살았답니다. 이 닭이 어느 날 하늘을 날아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지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랍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글쎄요. 웬 거북이가 먼저 와서 날갯짓 연습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 대목에서 분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앞으로 고꾸라졌더랍니다. 그러면서 혼자 깔깔거리며 웃는 것이었지요. 거북이가 날갯짓을 하면서 배를 잡고 웃는 자기 모습이 우스운 건지 이야기가 우스운 건지 아무튼 혼자서 어지간히 재미있어 하며 방 안을 뒹굴었더랍니다. 사또의 눈가에 황당함이 역력했더랍니다. 이 여인이 정령 제정신인가 싶은 표정이었지요. 복동이는 이미 거의 죽고 싶은 심정이었더랍니다. 그래도 분이는 개의치 않았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이번엔 옥련 아씨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갔지요. 그러더니 아씨의 이불 옆에 쪼그려 앉아서 아씨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이기 시작했더랍니다. 아씨, 저 거북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불 속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더랍니다. 분이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했지요. 거북이가 닭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날개가 없으니 팔을 퍼덕여야지 하면서요. 그러더니 두 앞발을 이렇게 분이가 그 자리에서 두 팔을 내밀어 앞발처럼 힘차게 퍼덕였더랍니다. 그 모양새가 어찌나 우스운지 시비 하나가 결국 입을 틀어막았던 손을 놓치고 픽하고 웃음소리를 내고 말았더랍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더랍니다. 여러분. 이불 속에서 아주 작은 움직임이 있었더랍니다. 반년 동안 미동도 하지 않던 옥년 아씨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인 것이었지요. 분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더랍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번엔 방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두 팔을 최대한 힘차게 퍼덕이기 시작했더랍니다. 거북이처럼 하는 것이었지요. 그 와중에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일어나면서 또 넘어지고 완전히 넘어진 채로 팔만 퍼덕이다가 고개를 들어 아씨 쪽을 바라보며 진지한 얼굴로 물었더랍니다. 아씨, 거북이가 날고 있는 거 보이지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불이 들썩였더랍니다. 그리고 이불 속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더랍니다. 처음엔 가느다란 소리였지요. 하지만 그 소리는 순식간에 커졌더랍니다. 이불이 걷어지면서 옥년 아씨가 상체를 반쯤 일으켰는데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볼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으며 두 손으로 배를 부여잡고 웃고 있었더랍니다. 반년 만의 웃음이었지요. 오래 참아두었던 것이 한꺼번에 터지듯 멈추려 해도 멈출 수가 없는 웃음이었더랍니다. 그 웃음소리가 동원뜰까지 울려 퍼졌더랍니다. 시비들이 너무 서로 재밌어. 얼굴을 마주보며 눈물을 글썽이고 포교들은 무슨 일인가 하여 너무 재밌어. 뜰까지 달려나왔으며 담 너머 마을 사람들도 그 웃음소리를 들었더랍니다. 사또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더랍니다. 누렇게 떠있던 딸아기 씨의 얼굴에 혈색이 돌고 두 눈의 빛이 돌아온 것을 보자 사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엉엉 울었더랍니다. 복동이는 문가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눈을 비볐더랍니다.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안에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더랍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코끝이 찡하고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감정인지 복동이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더랍니다만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자면 아마도 경이로움이었을 것이라네요. 방 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더랍니다. 오랫동안 눈물과 근심으로만 채워져 있던 방에 오래간만에 환한 웃음이 새봄 햇살처럼 쏟아져 들어온 것이었지요. 분이는 방 가운데 서서 함께 웃었더랍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환하고 따뜻한지 방 안을 가득 채운 그 기운이 창문을 넘어온 동원 뜰에까지 번져나가는 것 같았더랍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옥년아 씨는 빠르게 회복되었더랍니다. 이튿날부터 밥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웠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툇마루에 나와 앉아 햇볕을 쬐었으며 이래가 지나자 담장 안을 거닐 수 있을 만큼 기력을 되찾았더랍니다. 잃어버렸던 그 맑은 웃음소리도 하루하루 조금씩 돌아왔지요. 사또의 얼굴에도 오랫동안 없었던 안색이 돌아왔고 동원 안팎에 웃음꽃이 피어났더랍니다. 사또는 방에 써붙인 말을 지켰더랍니다. 약속한 대로 비단 수백 필을 마당에 쌓으라 명하고
복동이 내외를 정당 앞에 불러 세웠더랍니다. 마당에 쌓인 비단 꾸러미가 어찌나 많은지 붉은 것, 푸른 것, 금빛 무늬가 든 것, 흰 것이 가득 쌓여 마당 한쪽이 꽉 찼더랍니다. 사또가 직접 내려와 분이 앞에 서더니 진심을 담아 말했더랍니다. 내 딸의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이 은혜는 천금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이오. 이 비단은 내 작은 감사의 표시이니 부디 받아주시오. 분이는 두 손을 모아 깊이 머리를 조아렸더랍니다. 황송하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들었을 때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더랍니다. 복동이는 그 비단 더미를 바라보다가 아내를 바라보고 다시 비단 더미를 바라보다가 또 아내를 바라보았더랍니다. 비단 한 필이라도 사오라 했더니 빈손으로 돌아와 화가 치밀었던 그날 저녁이 떠올랐더랍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쌓인 것이 무엇입니까? 평생 일해도 모으기 힘든 비단이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 않습니까? 복동이는 입술을 꾹 깨물었더랍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꾹 참았지요. 어깨를 흔드는 감정을 억누르며 천천히 아내 곁으로 다가갔더랍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듣는 이가 없었다면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더랍니다. 분이야, 미안하다. 분이가 고개를 들어 복동이를 바라보았더랍니다. 복동이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처음이었으니 분이의 눈이 동그래졌더랍니다. 복동이는 시선을 비단 더미 쪽으로 돌리며 말을 이었지요. 내가 비단보다 귀한 것을 알고 있었구나. 나는 몰랐다. 분이는 잠시 복동이를 바라보다가 그 특유의 해맑은 웃음을 터뜨렸더랍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자글자글 잡히고 보리 사과처럼 발그레 물드는 그 웃음이었지요. 복동 씨, 그건 제가 귀한 걸 안 게 아니에요. 그 노인 어르신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냥 믿었을 뿐이에요. 복동이는 아내의 그 웃음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더랍니다. 아, 이 웃음이구나. 이 웃음 때문에 아씨가 살아난 것이구나.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구며낸 것도 아닌 이 천진하고 맑은 웃음 자체가 이미 비방이었던 것이구나. 그리하여 복동이 내외는 비단 수백 피를 수레에 실어 집으로 돌아왔더랍니다. 동네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구경하는 통에 수레가 지나가는 길이 마치 행렬처럼 북적였더랍니다. 어르신들은 혀를 끌끌 차며 혀를 내두르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수레 주위를 뛰어다녔지요. 평소에 바보색시라 불렀던 동네 안악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더랍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그 비단으로 평생 먹고 살 것은 물론이요. 포목전까지 하나 내어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더랍니다. 복동이는 이제 더 이상 홀로 땅을 매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분이는 이제 더 이상 바보색시가 아니었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남지 않으십니까? 그 장터의 거지 노인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분이의 돈을 받아간 노인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후에 분이가 그 노인을 찾으러 장터에 가보았더랍니다만 노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네요. 아는 사람도 없고 본 사람도 없었더랍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어떤 이는 그 노인이 신선이었다 하고 어떤 이는 하늘이 보낸 이인이었다 하더랍니다. 허나 분이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았더랍니다.
그저 눈빛이 맑고 말이 진실했으니 믿은 것이라 했지요. 그 믿음이 옳았더랍니다. 세월이 흘러보니의 이야기는 온 고을에 퍼졌더랍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했지요. 어떤 이는 행운이었다 하고, 어떤 이는 하늘이 도왔다 하고, 어떤 이는 순수한 마음이 복을 불렀다 하더랍니다. 허나 가장 지혜로운 해석은 이것이었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금도 비단도 아닌 웃음이요. 그 웃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 말입니다. 옥년아 씨는 그 뒤로 건강하게 자라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더랍니다. 사또는 매년 봄이 되면 분이 내외를 동원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했더랍니다. 그 자리에서 분이는 언제나 그 거북이 날갯짓 이야기를 하며 좌중을 웃겼다 하지요. 복동이는 이후로 아내에게 화를 내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더랍니다. 아내가 엉뚱한 짓을 하면 이제는 화를 내는 대신 이번엔 또 무슨 일을 벌일까 기대하며 지켜보게 되었다네요. 그것이 현명한 처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두 사람이 이후로 오래오래 다복하게 살았다 하니 아무래도 그 편이 옳았던 것 같지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하나만 기억해 가십시오. 세상이 값지다 여기는 것들이 있지요. 금이요, 비단이요, 벼슬이요, 명예요. 허나 아무리 귀한 비단 수백 필도 사람 하나의 웃음을 되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을 살린 것은 거창한 약도, 용한 무당도, 비싼 명의도 아니었지요. 아무것도 꾸밀 줄 모르는 한 여인의 천진한 웃음 한 자락이었더랍니다. 그러고 보면 노인의 말이 맞았더랍니다. 웃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지요. 그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분이가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진짜 현명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더랍니다. 바보색시라 불리던 분이는 결국 온 고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여인이 되었더랍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오늘도 어딘가에서 흐르고 있을 것이에다.